있으면 얘기해. 알겠지? 봅시다. 마스크를 안 썼는데 불편하면 얘기하시고 얘네가 써. 하고 보고 왔는데 상무에게 좀 이따 하고 이거 하나 더 하고 갑시다. 시험범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시간이 모자랐다는 얘기를 여전히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 얘들아. 그런데 이런 지문도 봅시다. 쉬워. 뒤에 문제도 쉽고 어려울 게 없어. 자, 근데 얘를 90% 정도 이해하고서 문제를 푸느냐, 90% 이해하고서 넘어가느냐, 아니면 100%까지 가느냐, 110%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빨라질 수도 있고 훨씬 더 그냥 부담을 훨씬 줄여서 다른 걸 풀 때 에너지를 더 쏟을 수도 있고. 얘들아, 시간의 문제를 수능 날까지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참 힘들어. 지금 이따가 상모 풀이할 때 한번 봐봐. 내가 이번 시험 점수가 굉장히 억울한 점수인지 아니면 선생님 시험 더 줄 수도 못 풀어요. 그런 상태인지 한번 판단을 해봐봐. 그래서 자, 일단 요거부터 설명을 할 텐데 이거 볼 때 첫 번째 전통 철학에서 이미지는 인간의 감각에 뿌리를 둔 것으로 논리적 인식을 방해하는 모호한 대상으로 여겨졌다라고 전통 철학이 얘기를 했어. 주어가 뭐라고? 전통 철학. 자, 전통 철학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지는 인간의 감각에 뿌리를 둔 거. 논리적 인식을 방해하는 모호한 대상. 근데 베르그송은 어떻게 생각했냐? 인식은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은 관념론과 실제론의 틀에 사로잡혀 있음을 지적하고 두 이론을 넘어서기 위해라 그랬어. 자,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구조를 잡아갈 때 베르그송은요 인식이 관념론과 실제론에 머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여기에서 관념론과 실제론에 대해서 내가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 밑에다 집어 넣어놨어. 알겠지? 앞에 맨 앞에 컬러 부분 보면 뒤쪽 문제 뒤에 빈칸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참고해서 보세요.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관념론과 실제로는 작년 수능 특강의 비문학 지문으로 나왔던 내용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베르그송은 어떻게? 관념론 실제론 X, X야 얘가 X. 시간을 단축하려면요. 글을 도식적으로 봐야 되고 글을 도식적으로 본다는 건 이렇게 베르그송의 의견에 대해서 관념론이나 실제론을 갖다 붙이면 다 틀린 얘기라는 얘기야. 베르그송의 의견은 관념론과 실제론이 문제라는 점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이게 100%, 110% 이해하는 길이야 얘들아. 여기까지 가야 돼. 폭넓게 사고해야지 시간이 빨라져요. 독해라는 거는 우리 독해론 1번부터 3번까지 3월 모의고사 풀어봤듯이 얘들아 독해라는 건 굉장히 단순한 그런 능력이 아니야 얘들아. 수학처럼 계산할 때 단순 연산하듯이 독해할 수가 없어. 굉장히 복잡한 함수 같은 거란 말이야. 연산을 아무리 잘해도 너네가 함수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처럼 독해도 어느 하나만 가지고 풀 수가 없어요. 자, 봐봐. 그래서 베르그송은 전통 철학에 반하고 있고, 그리고 첫 번째 A에서 첫 번째 문제 일반적으로 라고 시작하고 있지. 일반적으로. 그럼 베르그송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야. 인간의 지각은 외부의 사물에 대한 감각기관의 작용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인 얘기였고, 그러나 베르그송은 하고 있으니까 베르그송은 또 이 일반적인 얘기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인간의 지각을 이와는 다른 활동으로 파악했다. 다른 활동으로 파악했대 얘들아. 근데 지각작용으로 얻어지는 추상인 표상은 사물의 무수한 의미들 중 지각하는 사람의 자, 이 문장 복잡하죠. 관심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을 제외한다. 깜짝이야. 들어오지 않는 것들을 제외한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관심 있는 것만 얻는다 이거야. 들어오지 않는 것들을 제외한다? 관심 있는 것만 지각한다. 그럼
관심 있는 것만 지각한다는 거는 자 사물의 무수한 이미지들 중 무수한 이미지들 중 부분적으로만 지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쵸? 자, 요 무수한 이미지들에 대해서 내가 요 밑줄 친 부분 잠시 뛰어넘었는데 잠시 돌아가 봅시다. 베르그송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각기 무수한 이미지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봐봐. 여기에 모든이란 말이 들어갔어. 그렇기 때문에 물질은요. 뭐에 다른 말이에요? 무한한 이미지들의 총합. 여기에 예외가 있어? 없어? 없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무한한 이미지들로 얘기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사람은 지각으로 어떻게 한다고? 무한한 이미지들 중에 부분만 얻을 수가 있다. 부분만 인식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이미지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요. 정보량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하고 여기는 그냥 거들 뿐 얘들아. 여기는 그냥 도울 뿐.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스킵해야죠. 읽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필요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에서 얻는 게 이만큼이나 중요하겠어? 그렇지 않아. 알겠지? 넘어가고. 자,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도 중요하죠. A의 두 번째 문단. 그는 인간이 감각기관을 통해 라고 나와 있는데 봐봐. 감각기관을 통해 무한한 이미지를 모두 지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얘들아 또 반복돼. 모두 지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분이라는 얘기잖아. 모두가 뒤에 부정적인 서술을 만나면 명제에서 어떻게 된다고? 부분이라는 얘기야. 감각기관을 통해 무한한 이미지를 부분적으로만 지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지각으로 얻은 표상이란 지극히 제한적이다. 부분적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얘들아. 반복을 계속하니까 당연히 너네는 빨리 독해할 수밖에 없어. 시간 당연히 줄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베르그송은 우리가 인식한 운동 역시 지각작용으로 실제 운동 중 일부의 이미지만 운동으로 일부의 이미지만 인식해서 재구성한 결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장면 말고 말이 뛰는 모습, 기차가 달려가는 모습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부분만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영화다. 베르그송이 영화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베르그송이 영화가 그 자체로는 움직이지 않는 단편적 이미지들을 이라고 했어. 얘들아, 너네 이거 본 적 있어? 실제로? 내가 아까 애들한테 봤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뭐야? 조여가 내 그림은 너무 이상하게 그렸냐? 구멍이야 구멍. 이게 뭐야? 필름. 민정아, 필름 본 적 있어? 실제로? 어디서? 박물관이라고 그러지. 아까 애들이 다 박물관에서 봤대. 그 정도야? 필름 본 적 있어요? 필름 본 적 없지. 그치? 많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아직도 필름 카메라 갖고 있는데 이 필름이야. 근데 봐봐. 지금은요. 너네가 동영상을 찍으면 사진의 연속이라고 하긴 좀 거시기해. 왜? 움직임 자체를 데이터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한 컷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요. 한 장 사진을 쫙 찍어서 연결해 놓으면 그게 동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멍이 왜 있어? 릴에 끼우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 릴에다가 얘를 끼우는 거야. 톱니에다가. 그래서 빙글빙글 돌린단 말이야. 우리 눈은요. 1초에 들어갔어요. 24프레임이 돌아가면 깜빡이는 걸 느끼지 못해. 24프레임 이하면 깜빡이는 걸 느끼고 24프레임 이상이면 깜빡이는 걸 못 느껴. 디지털은 통상 36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무성영화 같은 거 보면 깜빡깜빡하잖아. 그게 24프레임 미만이어서 깜빡깜빡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당시에는 베르그송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 사진이라는 단편적 이미지들을 연속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환영을 만들어낸 거야. 잔상 때문에 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다 멈춰있는 화면들의 연속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운동을 단속적 형식으로 잘라져 있는 것으로 재현하는 뭐다? 거짓 운동의 전형이라고 보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얘들아.
그럼 이제 이해가 되죠. 얘를 디지털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필름으로 생각해야 이해가 확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를 뭐라고 생각했다? 거짓말이야. 영화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자, 그런데 들레즈는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와요. 내가 일부러 색깔 달리했지. 베르그송은 하늘색, 들레즈는 분홍색. 베르그송의 이미지와 지각작용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라고 했어. 야, 사람 두 명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면서 읽으셨어야 돼요. 일단 공통점을 쉽게 나왔네. 이미지와 지각작용에 대한 거는 베르그송, 들레즈 똑같아. 둘 다 이미지와 지각작용이라는 건 본질은 이 무한한 이미지고 지각은 그 중에 일부만 한다. 그 얘기는 둘 다 똑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야. 이미지의 개념을 운동 개념과 관련지어서 인식론적으로 확장하는 건 비슷하네. 그런데 베르그송은 영화를 거짓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들레즈는 영화를 새로운 인식의 매개체로서 재해석했대. 자, 봅시다. 영화를 새로운 인식의 매개체. 매개체, 상을 모여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렇죠? 카메라로 대표되는 영화적 기술은 하면서 카메라 기술 얘기를 해. 카메라 덕분에 영화가 인식에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주는 매개체가 됐다. 그 이유가 뭔지 봅시다. 베르그송이 주장하는 인간의 지각작용과 마찬가지로 공통점, 마찬가지로 얘들아, 마찬가지 공통점, 무한한 이미지의 일부만을 취한다. 공통점.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베르그송과 들레즈의 공통점이야. 하지만 인간의 지각처럼 어떤 특정한 시점, 의도에 구속되지 않아서 자연적 시각과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운동을 생산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보는 눈이랑 다르다. 인간이 취하는 부분과 카메라가 취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보는 부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부분을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베르그송과의 차이점이 나오죠. 영화 역시 인간의 눈처럼 거짓 운동이라고 베르그송은 얘기했는데 들레즈는 영화 카메라 때문에 얘는 더 이상 거짓이 아니라 새로운 사유, 새로운 어떤 잠재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봐봐. 들레즈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우리가 못 보는 다른 부분, 그 부분들이 잠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성과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스크린을 통해 이미지의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취하는 일부, 우리가 무수한 이미지들에서 인간의 눈으로 취하는 그 일부에 관계없는 그런 일부만 볼 수 있는 조건에 관계없는 새로운 운동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거야. 그래서 더 이상 제한된 시각 또 X 같이 쳐주세요. 고정되지 않고 나타나다. 그래서 들레즈는 영화를 뭐라고 봤대? 인간의 지각에 감지되지 않는, 인간이 미쳐보지 못한 다른 영역을 보게 되었다. 다른 영역들, 미세한 실제들을 포착해낸다. 그래서 새로운 사유의 길이다. 새로운 사유의 길 동그라미 치시고요. 아, 카메라로 인간이 못 보는 걸 보는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들레즈가 영화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카메라는 기계의 눈이기 때문에 현실에 무관심하다. 따라서 이 형광펜 친 부분 있죠? 카메라를 통한 현실의 지각은 우리 눈으로 세상을 지각하는 것은 훨씬 더 현실에 가깝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렇지? 자, 그럼 보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첫 번째 문장. 물론 그는 우리의 눈과 마찬가지로 어떤 카메라도 있는 그대로를 담아내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얘들아, 이 문장은 별표 치고요. 이 문장 구조를 외우세요. 독해에 자신 없는 친구들, 독해 오래 걸리는 친구들, 얘들아, 이런 함수를 꼭 기억해. 봐봐. 어떤 무엇도 아니다. 그렇다면 다시 얘기하면 모든이 부정을 만나는 부분이었는데 어떤 카메라도 하면 모든이 되는 거야, 오히려. 그래서
모든 카메라가 현실에 있는 그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예외가 없어. 어떤 카메라는 담아내고 어떤 카메라는 담아내지 못하고가 아니라 모든 카메라는 현실에 있는 그대로 담아내지 못해. 인간의 눈처럼. 하지만 인간의 눈과는 다른 부분을 본다 이거야. 카메라도 우리의 시각 구조를 모델로 만든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눈처럼 얘도 제한적이야. 한계가 있어. 다만 우리처럼 개념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다. 새로운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해. 그게 바로 뭐다? 지각의 궁극적 가능성. 그래서 카메라가 거짓 운동이 아니라 카메라는 인간의 눈보다 뛰어날 수도 있다. 계속 똑같은 말 반복이죠. 그래서 들레즈는 이미지와 지각작용에 대한 베르그송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영화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지니고 있다. 새로운 가능성을 밝혀내고 새로운 사유를 창조할 수 있는 예술이라는 이상을 영화한테 주어준 거죠. 그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부분. 얘들아, 이 문제는요 3월 모의고사에서도 그대로 나왔죠. 3월 모의고사에서 이따가 표시한 부분 한번 보세요. 전통 철학의 장점을 수용하는 과정은 통시적이라는 말 모르면 안 되고 공시적이라는 말 외워야 되고. 상관이 오케이? 오늘 자기 전에 외웁니다. 공시적, 통시적. 오케이? 고찰하고 있다, 분석하고 있다. 그럼 과정 분석이 있어야 되고 설명 있어야 되는데 쭉 설명이야. 뭐를? 이미지와 지각에 대한 베르그송의 견해를 바탕으로. 오케이. 영화에 대한 들레즈와 베르그송의 다른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오케이. 그치? 그래서 답 3번. 자, 4번. 이미지와 지각작용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고까지는 맞는데 4번이라고 한 사람 있어요? 특정한 영화를 예로 들지 않았습니다. 영화가 예시긴 하지만 특정한 영화는 아니었고. 5번. 감각기관의 한계, 전문가의 의견 제시하고 여기까지 맞아. 한계를 부정하는 입장과 비교하지 않죠.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 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얘들아, 2번. 베르그송은 지각되는 대상은 일부다. 이미지의 일부다. 맞고. 베르그송은 표상이 물질 자체와는 다르며 표상은 추상적인 거라고 얘기했어. 그죠? 지각을 통해 얻어질 수 있지. 일부일 뿐이죠. 표상은. 3번. 영화가 단속적 이미지를 연결해 일부만을 드러낸다. 맞고요. 4번 문장 되게 이상해. 나 이거 진짜 수능특강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는데요, 얘들아. 실제하지 않은 한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는 잠재성? 뭔 소리야. 그치? 실제한다고 되어 있죠. 실제하는데 우리가 못 보는 것. 실제하는데 우리가 못 봐서 그걸 그냥 잠재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실제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근데 실제하지 않는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는 잠재성.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 잠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레즈는 그런 것을 영화가 콘서트낼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하지 않은 나를 지웠어야죠. 그리고 5번 새로운 사유. 오케이. 3번 봅시다. 3번 중요해. 중요해. 니네 3번 볼 때 진짜로 보기 안 읽었어? 보기 읽었지? 안 읽기 안 되지? 얘들아, 담도 키워야 되고 훈련도 돼야 되고. 이것도 지금 봐봐라. 보기 읽었어 안 읽었어? 읽었겠지. 그치? 안 읽기 잘 안 돼요. 공부할 때 읽어야 되는데 내가 문제는 시간 없으니까 어떻게든 빨리 풀으라고 했잖아. 그치? 어떻게든 빨리 푸는데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어?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답을 못 맞추면 빨리 풀어봤자지. 근데 봐봐. 아까 두 번째 페이지에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써 있었어? 지금 이거 문제가 들레즈의 관점을 바탕으로라 그랬어. 얘들아, 여기다가 네모 치고요.
들레즈의 관점을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들레즈의 관점을 벗어나면 바로 답이야. 문제는 답으로 가는 열쇠, 답으로 가는 길. 들레즈의 관점을 바탕으로 당연히 들레즈 얘기만 나와야지. 근데 들레즈가 뭐라 그랬어? 우리 눈을 통해 지각한 불가능한 현실만을 있는 그대로 담아낼 수 있다. 카메라가 주어가 카메라인데 주어 카메라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낼 수 있다. 아까 아니라고 했잖아. 모든 카메라는 그렇게 하지 못해. 그치? 이미 그 문장 읽으면서 밑줄 쳤어야 돼요. 첫 번째 문장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그 1번 위에 있는 분단의 첫 번째 문장. 얘들아, 이거를 본문까지 읽을 필요가, 아니 보기까지 읽을 필요가 없이 문제 맞출 수 있어. 이제 이런 걸 모의고사 보면서 민원이 연습하라는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보기가 지금 안 중요하냐? 회화 예술과 사진 예술의 비교는요, 진짜 비문학 단골 소재야, 단골 소재. 그러면서 앙드레 바젠에 대한 얘기 무척 많이 나오죠. 그러니 이 보기 부분은 비문학이 주목하는 소재구나. 이해만 두셔야 돼요, 당연히. 지금 두 가지 다른 색깔로 회화와 사진 예술을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다? 비교하고 있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어. 지금 계속 반면, 반해, 그치? 하지만 하면서 차이점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이 차이점 뭐 사회지문 아니니까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렇구나, 이런 식의 관점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사진도 뭐가 됐다? 예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었구나. 예술을 인정 못 받다가 예술이 됐구나. 보기는 보기대로 공부하시고 3번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 들레즈의 입장이 아니구나 라고 찾아내실 수 있어요. 자, 4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도 마찬가지야. 4번 봐봐. 보기에서 이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본문에 이념 얘기 있어? 본문에는 이념 얘기는 없어요. 이념 얘기는 누가 했어? 칸트가 했대. 칸트는 삶의 본래 모습을 물 자체라 지칭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념으로 제시한다. 그래서 얘도 역시 비문학에 얘는 어디에도 나왔어요? 수능에도 나온 부분이죠. 뭐가? 칸트의 이념 이론이 이미 기출로 출제가 됐었어요, 얘들아. 자, 그런데 A와 보기를 함께 읽고 추론한 내용이라고 했을 때 이 A가 누구의 의견이야? 이거는 베르그송의 의견이죠. 그러면 베르그송의 의견에 입각해서 답을 찾으. 자, 이념과 무한한 이미지는 실제하지만 무한한 이미지 이거 사물의 본질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바꿔 읽어요. 이거 자체가 물질이죠, 물질. 물질은 인간에게 조금도 지각될 수 없다? 말이 돼? 이념은 둘째치고 이 뒤에가 틀렸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에요. 그쵸? 답은 찾을 수 있다 이거야. 쪼이려서 보기를 읽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읽더라도 시간 투자 많이 하면 안 돼. 이렇게 답이 떡하니 나와 있는데. 자, 그리고 보기도 보면 이념은 그 자체로 완전하지만 결국 우리가 완벽하게 지각할 수는 없으며 실제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이라고 했으니까 똑같네. 그치? 그래서 답 2번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 뒤로 좀 돌려볼까요? 숙제 좀 내줄까요? 일단 숙제 좀 내주세요. 네, 알았어. 숙제 좀 내주세요. 가자. 파일 나한테 있다. 왜 한 번이야? 왜 한 번이야? 왜 한 번이야? 니네 쉬는 시간 지나고 앞으로 와. 너무 멀어. 이 자식아. 이름
이거 3월 모의고사 보세요. 냈죠? 민영이 냈어요? 뭐지? 그랬냐? 다 맞았죠? 어. 어? 됐어요? EBS 기준. EBS 너 어디냐? 너 답장 안 하냐 나한테? 까먹었는데 이거 약간 4분 그 언저리 52점까지는 나오겠지? 근데 이번에 아니 그냥 왜? 해? 듣고 싶다 어딘지 엄마 많이 들었어? 너 엄매 공부해. 근데 야 내가 엄매 있잖아. 이번에 엄매 시험 봤잖아. 특강 들은 친구랑 안 들은 친구들이랑 너무 점수가 천지 차이가 나가지고 어? 그 중간고사 때 작정하고 엄매 시험 범위가 있어서 충분히 공부하는 애들 빼고 5월달에 특강을 좀 짧고 굵게 한 2, 3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지금. 심각해. 5개 중에 4개 틀린 애도 있고 엄매 이거 문법 5개 중에 아 왜 합니까 엄매. 그리고 이제 결정했으면 그냥 공부를 하지 과목 바꾸지 마 얘들아. 엄매 했으면 그냥 공부하는 거야. 어? 바꿀 거면 지금 바꿔 하자고. 빨리 나한테 얘기해주고. 알겠지? 수연이 엄매 틀린 애들 너무 많아 얘들아. 잘 생각해봐. 엄매 선택했는데 이게 과연 나한테 유리한지 3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고 잘 생각을 해봐라 얘들아. 알겠지? 자 그리고 상모 이거 이제 지금 니네 거 앞에 있는 거는 등급 컷이 저기 거지 EBS 거고요. 어디 있느냐? 별표를 쳐놨는데도 이렇게 많이 올랐어 니네. 모의고사 많이 보더니 진짜 정말 많이 오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감동적이긴 한데 얘들아 이 와중에 본 친구들은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고 4월 모의고사 5월로 미뤄졌잖아. 5월 며칠이니? 모르겠다. 미뤄져가지고 며칠이지? 11일? 아 10? 목요일이지. 그러겠지? 원래는 모의고사 대비를 중간고사 내신한 애들은 안 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애매해서 니네 조금 볼 수도 있겠다. 천천히 얘기하고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야 1번 틀린 사람 솔직하게 손들어. 1번 또 저는 일부고 아니 1번은 어려웠습니다. 1번 어려웠어요. 1번 틀린 거 그래 인정. 뭐라고? 1번 너무 많았어 포함했다고? 몰라 뒤가 싫어 내용은 많아지고 결과는 났어요 아니 난 1번 문제가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얘들아. 이거 그리고 수능 스타일이라고 하기 좀 힘들고 1번 문제? 뭔 이런 소지가 있나 싶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1, 2, 4, 5번에 답이 있느냐? 아 그건 아니지 창건아. 그건 아니지 이 자식아. 근데 3번처럼도 낼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이게 비문학에서는 가끔 나오긴 하는데 솔직히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보세요. 우리는 비문학처럼 생각을 하고 항상 본문의 근거에서 봐야 되니까. 1번 포함관계가 틀렸어요. 인지 조정은
독해과정 조정에 포함된다.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독해과정 조정은 인지조정의 일종으로 라고 했으니까 인지조정 중에 하나가 독해과정 조정인 거야. 뭐 이런 게 다 있니? 뭐 그렇대? 그래서 1번에 한 번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치? 나머지 1, 2, 4, 5번이 맞으니까. 그렇고 2번에 5번은 왜 낸 거야? 이거 아까 누가 3번이라고 빡빡 어겼는데 이상하지 않죠? 별게 다 이상해 보입니다. 80분 안에 시험 보다 보면 당연히 5번이고요. 3번은요 당연히 4번이고 3, 4, 2, 3번은 오히려 문제가 없었고 4번부터 빡세게 봅시다. 얘들아 너네가 3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중간고사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 오늘 나의 설명을 듣고 푸는 방법, 푸는 과정, 사고의 과정까지 쓱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답을 알고 있겠죠? 80분 동안 이걸 새로 뽑아서 80분 동안 1번부터 45번까지 다시 풀어봐. 그러면 내가 정말로 읽는 게 느려서 80분 안에 못 푸는 건지 만약에 답을 다 아는데 80분 동안 45번까지 못 풀었어. 그럼 진짜로 못 푼 거야. 그건 정말 너네가 읽는 게 느린 거야. 그런데 답을 다 알아? 그래서 답을 다 찾다 보니까 1번부터 45번까지 80분 안에 다 풀어. 그러면 읽는 게 느린 게 아니라 몰라서 시간이 없는 거야 이제. 반드시 그렇게 해보세요. 너네가 읽는 게 본문 읽는 게 편해지면 이번에 문학 먼저 풀으라 그랬더니 문학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근데 비문학이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만 남았는데 비문학이 쉬워서 빨리빨리 풀었다는 애들이 정말 많아. 근데 내가 볼 때 문학이 어려울 게 왜 어려울까? 비문학보다 문학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비문학에 비해서 문학을 공부 좀 덜한 거지.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반드시 80분 안에 이걸 꼭 풀어봐. 답 다 아니까 답 찍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 읽으면서 80분 안에 풀어보는 거야. 그치? 그럼 아는 거 나오면 당연히 그다음부터 시간이 안 모자라겠죠. 시간 문제는 그렇게 단순히 고속도로가 있는 게 아니라 시간 빨라지는 고속도로 없어요. 그런 거 없어. 효율성 따지지 말고 그냥 열심히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 연습 반드시 하세요. 자, 지금 가부터 보면 가와 나 두 개가 나오면 두 개가 뭐라 그랬어 얘들아? 입장 차이, 관점 차이라고 얘기를 했어. 평가원 문제에서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더 극명하게 관점 차이인 경우가 많은데 애초에 걔네가 그렇게 냈으니까 얘네는 가와 나는 관점 차이로 낼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경우가 더 많고 평가원을 교육청이 계속 따라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가와 나로 나눴는데 얘는 극명하게 관점 차이라기보다 가와 나가 서로 연관성이 있죠. 관점 하나의 관점으로 갑니다. 거울 미러를 통한 인간의 모방 능력. 내가 써놓은 게 가의 중심 내용이야. 거울 미러 때문에 인간만의 모방 능력이 있어. 그렇지? 나는 무슨 얘기야? 여기에서 말한 거울 뉴런을 통한 모방 능력 덕분에 밈을 만들어내는 게 너의 능력이래. 자, 봐봐. 그러면 A, 얘들아, 모방의 정의가 나왔잖아. 산문 보면서 내가 이 정의를 머릿속에 담아놨는지 안 담아놨는지 반성해봐. 자, 뼛속까지 성찰해봐. 생각했어? 모방이 뭐래? 새로운 행동이나 선천적이지 않은 행동을 관찰, 그리고 그 자체를 행동, 그 자체를 복제한다. 그러니까 관찰과 학습, 관찰과 행동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두 개를 합한 게 모방이야 얘들아. 그치?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모방은 안 돼요. 자, 그런데 예시가 쭉 나오고 아까 얼음 얘기처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한다? 그냥 대충 보는 거지 얘들아. 스킵하는 거지. 대충 여기 정보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뒤에 매우 중요하게 나와. 어린아이들이랑 침팬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너네가 찾아내야 되는데 기준이 하나가 있어. 지금 봐봐. 이런 차이를 거울 뉴런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거울 뉴런은
신경세포의 일종으로 행동을 관찰하기만 해도라 그랬어 얘들아. 관찰만 하면 모방이 아니야. 모방이 아니야. 그치? 자, 자신이 그 행동을 직접 할 때와 동일한 활성화를 보인다. 자, 그래서 행동에 대한 관찰만 할 때, 관찰을 안 하고 행동만 할 때, 그리고 관찰과 행동이 다 포함된 모방을 할 때, 셋 다 거울 유형이 활성화되긴 하지만 점점 강하게 활성화가 된다고 되어 있어. 그치? 자, 분명히 우리는 모방의 정의를 통해서 이 세 개를 구분할 수 있었어.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반드시 침팬지와 인간의 차이점을, 공통점을 확인해야 되는데, 행동 목표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둘 다에게서 뉴런의 활성화가 일어나는 거야. 얘들아, 중요해요. 행동 목표가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거야. 행동 목표가 분명하면 모두에게서 뉴런의 활성화가 일어나고, 그와 달리 행동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면, 얘들아, 행동 목표가 분명하다를 참 반대로 얘기하면서 다른 말로 해놨죠. 행동 목표가 분명하다면, 행동 목표가 불분명하다면이라고 할 것을 행동 목표를 관찰하지 못하여 라고 되어 있어. 이게 기준이야. 만약에 이게 있으면 모두에게서, 만약에 이게 없으면 누구만? 인간만 따라한대. 자, 여기에서 침팬지는 행동 목표,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목표가 없다면 따라한대 안 따라한대? 안 따라한대. 지금 위에 통을 보니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막대기 꽂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위에 막대기 꽂는 거랑 밑에서 음식 꺼내는 거랑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원숭이는 안 따라해. 그런데 인간은 방식, 의도 모두에게서 자기가 따라할 만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야. 뭐든 상관이 없어? 행동 목표는 상관없어. 이 행동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 상관이 없단 말이야. 비효율적인 행동인데도 인간은 충분히 따라할 수 있대. 이거 참 어떻게 보면 문제죠. 그래서 인간들이 바보 같은 일에, 친구가 바보 같은 짓을 해도 그냥 잘 따라하는 거예요. 저걸 쓸데없는 짓인데 나 안 따라야지. 이게 아니라 친구가 쓸데없는 짓을 하면 우와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인간의 특성이라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인간의 거울 뉴런은 뇌와 함께, 뇌와 다른 부분과 함께 작용해서 모방의 수준을 높인다. 방식, 의도 모두에서 정교하게 활성화된다. 자, 그래서 비효율적이라도 정확하게 모방한다. 그렇대. 인간은 그렇대. 침팬지랑 달리. 자, 근데 나에서는 이런 능력, 비효율적이어도 얘들아, 밈은 니네가 더 잘 알죠? 그치? 너네는 별로 안 그러는데 이제 1학년 반 들어가면 내가 무슨 질문을 하잖아? 내가 1, 2학년 때 탁방을 다 들어가는데 우리 잘하는 녀석들인데도 남자애들 질문을 하면 모든 질문을 답을 밈으로 하는 애들이 있다. 생각하지? 그지? 근데 옳다 그르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밈이면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지. 인간이 그렇대. 인간 개체의 경쟁이나 협동, 희생이 자신의 복사분을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한 유전자의 전략이다. 밈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전자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 도킨스는요, 인간이 하는 일을 유전자의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비문학을 좀 폭넓게 읽었으면 이미 알 거야 얘들아. 사람은 DNA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인간은 유전자의 운반체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간과 유전자를 비교하면 누가 매개체야? 얘가 행위자고요. 인간이 매개체가 되는 거야. 여기 매개체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왔지만 니네는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 그게 110% 이해하는 방법이야 얘들아. 뭐라고요? 인간은 유전자의 운반체에 불과하다. 운반체는 결국
뭐라고 바꿔 읽어? 매개체라고 바꿔 읽을 수 있어. 얘가 주체가 아니야. 얘는 의의도가 없어. 실어 나르는 애에 불과해. 객체야 객체. 주체가 아니라. 자, 문화도 특정 정보 단위